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2025 정시 분석방송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 바로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는 전통적으로 다군에서 아이들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좀 도전한다라는 색깔보다는 위에 있는 대학교 아이들이 좀 받치고 내려온다. 그래서 충원율이 좀 많이 일어난다. 이런 색깔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시즌부터는 자유전공이 생기면서 다군에 좀 신설된 라인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보시면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모든 라인이 다군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자유전공부터 모든 학과들이 골고루 인원을 분포하고 인원을 적게 뽑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받친다라는 개념이 생긴 거고, 또 하나는 수능에 대한 부분을 100% 반영합니다. 뭐 서류가 들어간다거나 면접을 본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서류 100인데 미대 같은 경우는 홍대가 아시죠? 투탑인 거. 서울대 다음에 홍대이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미대에 서류가 들어간다. 이 미대 서류 40% 활동보고서 저 라인 포트폴리오가요. 생각보다 비중이 엄청 높은 겁니다. 저걸로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보셔야 되는 거는 반영 비율인데, 반영 비율에서 문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 통합을 시켜놨습니다. 미적이나 기하 봐도 되고 과탐 봐도 되는데 꼭 봐야 되는 건 자연계죠. 자연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문과 애들아, 니네 넘어오지 마. 넘어오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 첫 번째, 화통 보는 아이들은 지원이 안 되고 사탐 보는 아이들, 사탐론도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적이나 기하 보는 아이들만 지원이 가능하고 수학에 대한 비중이 생각보다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과탐에 대한 비중도 엄청 높죠. 두 개 하면 65%가 되기 때문에 수학이랑 과탐 잘 본 아이들, 특히 저 탐구에 대해서도 제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이 두 개의 반영 비율이 워낙 반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수학이랑 과탐에 대한 점수가 좀 있다라면 한번 지원해 볼 만하고요. 과탐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지금 탐구 같은 경우 보통은 표준 점수를 가지고 하게 되면 학과들마다 점수 차이가 나요. 아이들의 어떤 난이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표점이 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들은 보통 표점을 가지고 하지 않고 백분위 갖고 합니다. 백분위 상대평가를 가지고 위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분위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또 표준 점수랑 백분위는요, 물과 기름 같은 수치라서 같이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백분위 가지고 위치를 잡은 다음에 그거를 변환 점수라는 걸로 표준 점수로 다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 지원 시즌이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대학교 입학처에서 막 발표를 하죠. 우리 변환 점수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하는데, 홍익대학교는 깔끔하게 그냥 표준 점수를 합니다. 뭐 100분위 이런 거 아니고요. 점수 계산법 진짜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탐구 점수에 대한 표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다 더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곱하기 0.3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점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탐구에 변수가 좀 있다. 한번 볼게요. 자, 2025학년 화투 빼고 G1본 아이는요, 무려 표점이 72점까지예요. 최고점이. 그런데 화학본 아이는 65점이거든요. 여기에서 벌어지는 표점? 그러면 저거를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변환하지 않아요. 그냥 72점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본 아이는 144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44 곱하기 0.3 한 다음에 그냥 네, 계산합니다. 문과 같은 경우도 생활윤리나 윤사 본 아이는 무려 77, 73점인데 정법이나 동화사 본 아이들은 67, 66이면 여기서 벌써 10점이 벌어지잖아요. 10점이면 엄청난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과탐이나 사탐 같은 경우 표점을 좀 높게 받았다 그러면은 특히 수학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계산을 해서 우리 아이가 홍익대학교를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 점수 분포대가 형성되는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은 100점이고 2등급은 95점인데 2등급까지는 충분히 점수 계산해 보면 크게 밀리진 않는다.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3등급부터는 88점이다 보니까 점수대가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3등급 아이들이 지원하기에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고요. 서울캠 같은 경우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10점으로 가산점을 주는데 3등급까지는 10점이고 4등급도 0.1점, 5등급도 0.2점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에 대한 비중은 다른 학교와 비슷하게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지만 한국사는 당연히 10점 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즌에 다군이 있잖아요. 다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신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94명 뽑던 거를 이번에 123명, 일명 100명대가 넘어갔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되게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데, 그 중에 저 공과대학 자유전공 라인들, 저 라인이 이제 좀 많아지면서 저기에서 아이들을 대거 선발하면서 인원이 좀 많아진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원래는 다군으로 아이들을 선발하지 않았는데 무려 184명. 그래서 저 동국대학교 좀 잘 봐야 된다. 홍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외대 같은 경우도 103명 뽑던 데에서 한 115명. 인원이 크게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자유전공에서 42명 라인을 경영학부랑 약간 뺏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인원이 엄청 늘어났죠. 저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는 홍익대학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자, 보시면 가나군 같은 경우, 홍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기에다가 우리 아이가 도전권을 형성한다라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중앙대나 경희대나 건대나 시립대 요 라인 아이들이 어디로 많이 내려왔었냐면 홍익대학교를 마지노선으로 다군에다 받치고 가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건대 시립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일단 중앙경희 아이가 건국대학교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자연계 아이들 같은 경우 문과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번째는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 다시 외대 라인으로도 좀 내려가는 길이 조금 더 열렸죠. 경쟁률을 좀 봐야 되겠지만 작년보다 경쟁률 높아질 확률은 높거든요. 그런데 메인으로 잡고 가는 아이들은 누구냐면 동국대학교인 거죠. 홍대 가기 전에 분명 동국대학교를 먼저 지원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를 분명 계산을 할 거라는 겁니다. 동국대부터 계산하고 동국대학교가 어느 정도 점수대가 형성된다면 그 다음에 홍대로 이동을 할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홍익대 같은 경우는 점수 분포대가 뒤로 되게 많이 빠지면서 흔들리는 학과들이 있었는데 그 흔들림이 조금 적어질 수는 있다. 특히 비인기과 같은 경우는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부터 계산할 때부터 막 뒤로 빠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적정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솔직히 점수 그 분포 그 사이가 생각보다 좀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하거든요. 그리고 홍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인기과랑 비인기과가 점수 시작점이나 점수 분포대를 분석해보면 그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아이들의 선발 라인이 구성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두비라는 LMM 프로그램인데요. 한번 어느 정도 분포 점수대가 형성되는지 한번 질문을 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복사를 해놨습니다. 2025학년 정시전형 홍익대학교 전기전자랑 건축이 메인인 건 아시죠? 워낙 인기과라서 컴퓨터랑 도시공을 넣어놓은 이유는 비인기과랑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좀 보고 싶었고요. 법학과나 경영, 그리고 도고동문 같은 경우도 좀 비인기과잖아요. 그래서 도고동문과 지원 가능한 환산 점수 알려줘. 여기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고정 데이터 기준으로 알려줄 거기 때문에 뭐 안정권, 적정권 이렇게 보여주겠죠. 자, 전기전자부터 지금 학과 지원 가능한 예측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측 데이터 어떻게 구성된 거냐면요. 고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 데이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아이 도수 분포를 통해서 이제 전체 학교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을 했을 거고, 그 데이터 안에서 작년에 이제 대학교 입결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분석한 다음에 위치를 찾았을 거고, 그리고 전문가들 데이터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도 다 학습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간을 가지고 만든 건데, 전기전자공학부 같은 경우는 안정권이 130점대 조금 뒤로 빠지는 데이터들, 그리고 도전권이 128점, 그러니까 환산 점수 차이 크지 않죠. 환산 점수 한 표점 한 2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건축 같은 경우는 역시 높네요. 132점대까지. 인기학과잖아요. 그리고 컴퓨터공학과나 전기전자에 대한 점수 차이가 크지 않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공은 좀 봐야 되는데, 도시공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컴퓨터공학과랑 점수 차이가 소수점으로 뒤로 별 차이 안 나죠. 이게 보면은 홍대 같은 경우 경쟁률 봐야겠지만 빈기과라 그래갖고 점수대가 앞 점수대가 막 그렇게 크게 무너지진 않아요. 대신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좀
컴퓨터공학과보다는 도시공이 좀 더 빠지거든요. 빠지기는. 그런데 이번 시즌은 아마 그 다군에 대한 부분의 변수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서 빠지는 걸 좀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문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표점에 대한 부분은 거의 시작점은 이과랑 큰 차이는 없지만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표점이 1점 이상이 더 빠지잖아요. 그리고 흔들리는 점수가 뒤로 더 빠질 수는 있는 건데 요 지금 도전권이 아마 30%까지 잡아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130에서 127점대. 자, 그러면 홍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한 128.9점대가 된다면 충분히 계산기를 두들겨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경영학부를 지원을 해요. 경영학부를 지원을 했을 때 이 고정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빨간색이 떴어요. 안정이더라고요. 뭐 적정이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요 사이 구간의 합격률을 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경영학부 같은 경우 130에서 128점 요 사이에 지금 표점이 2점 정도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 점수가 그 사이에서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생 점수가요. 몇 점이었냐면 128.5예요. 어머. 128.5점을 우리 아이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요 옆에 보시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환산 점수 합격률 계산이 있거든요. 한번 계산 좀 해달라고 부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구간이 있죠. 그 구간을 이제 인공지능이 다 계산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128.5 그러니까 요 128.5면 적정권 그 뒤로 바로 붙었다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 아이 점수가. 그걸 계산을 합격률을 요 구간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아이가 64.29 64% 정도. 그러니까 적정선은 될 것 같아. 충분히 지원 가능해. 그죠? 128.6이니까 적정선인 거죠. 그래서 한 60% 조금 넘는 수치로 네가 합격권을 형성할 수 있어. 그러니까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 이 친구는 안정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번 지원 라인에 들어갈 수는 있으니까 요거보다 대학 레벨을 한 단계 더 낮춰야 돼요. 그러면 가나군에서 대학 레벨을 조금 더 안정권을 찾을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합격률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산기 두들기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키면 이게 좋아 이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정시 대학교 분석 홍익대학교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